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재식 국어학원에는 겨울학기가 있다 라는 주제로 예비 중3 교육과정 설명회를 진행할 오현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보면은 이재식 국어학원에는 겨울학기가 있다라는 주제로 이제 설명회를 진행을 할 건데,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 겨울학기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 좀 낯설게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 겨울 그러면은 방학이 떠오르는 법인데, 왜 이제 저희가 겨울학기라고 하는 명칭을 쓰는지, 저희 겨울학기라고 하는 명칭을 쓰는 이유, 그 다음에 겨울학기의 의미, 겨울학기의 필요성, 그리고 겨울학기에는 무엇을 하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겨울학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기 전에 먼저 오늘 설명의 차례를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는요, 먼저 저희 학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1년 동안의 연간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겨울학기 동안 진행하는 정규 프로그램 및 교재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클리닉이 새롭게 생겼기 때문에 이 클리닉이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고, 또 저희 학원의 장점인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중학교 3학년이 되면서 새롭게 생기는 최상위반에 대한 안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원래평가 설명해 드리고, 겨울학기를 조금 더 알차게 보낼 수 있는 특강 안내해 드리고, 아까 앞에서도 잠깐 보여주셨지만 오늘 설명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오늘 설명회가 우리 학생들이 언제 와서 이 겨울학기 수업을 들을 수 있는지 시간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궁금하신 점들 설명해 들으면서 궁금하신 점들은 중간중간에 채팅으로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마지막 Q&A 시간에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연간 커리큘럼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재식 국어학원은 1년을 4부분으로 쪼개서 1월부터 3월까지는 겨울학기를 진행을 하고요. 또 이 겨울학기를 조금 더 알차게 보낼 수 있는 특강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월부터 7월까지는 이제 1학기 중간 기말 대비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7월부터 9월까지는 여름학기, 그 다음에 여름학기 알차게 보낼 수 있는 특강, 그 다음에 9월부터 11월까지는 2학기 중간 기말 대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겨울학기라고 하는 명칭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겨울학기는요, 저희가 어떤 것을 이제 겨울학기라고 말을 하냐면, 학생들이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 3월 2일 학교 가기 전까지의 기간을 저희가 겨울학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이 겨울학기가 왜 필요하냐면요. 네. 지금 중학교 2학년 학생들 기말고사 끝났죠. 기말고사 끝나서 아마 너무 신날 거예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저번 주에 끝났고, 조금 늦는 학교는 이번 주에 이제 시험이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 시험 끝나고 학교에서 뭐 하는지 물어보면, 또 학생들 뭐 하는지 물어보면 대부분 논다고 해요. 아, 속 터지죠. 그래서 뭐 하고 노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학교에서는 선생님들께서 이제 영화를 보여주신다고도 하고요. 또는 자습 시간을 준다고도 합니다. 근데 이제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그 영화가 뭐 교육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해가지고 뭐 아이들에게 꼭 보여줘야겠다, 이런 어떤 사명감에 불타서 영화를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자습을 할 거라고 생각해서 또 자습 시간을 주시진 않아요. 그러면은 이제 시험이 끝나고 겨울방학이 될 때까지 그 시간은 학생들은 이제 어떤 시간을 보내는 거냐면, 그냥 시간을 죽이는 킬링타임 하면서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킬링타임이거든요. 그래서 킬링타임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이제 시간을 죽이는 거고, 그러면 어떤 시간을 죽이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 시간에 살아가고 있는 나의 시간을 죽이는 거예요. 그럼 킬링타임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시간 죽이기가 아니라 나를 죽이는 시간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근데 왜 학생들이 그러면 이렇게 킬링타임을 하면서 그 기간을 보내냐 생각을 해보면, 그건 바로 명확한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없으니까 할 일이 없고, 할 일이 없으니까 시간 죽이기 밖에는 또 이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이 겨울 방학할 때까지, 또 겨울 방학 동안의 기간을 조금 더 알차고 보람있게 보낼 수 있도록 저희는 겨울 학기를 준비해서 학생들이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또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들 수 있는 힐링 타임이 되도록 겨울 학기를 준비하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70일이라고 써놨는데, 혹시 70일의 의미에 대해서 알고 계실까요? 한번 채팅으로 남겨보시겠어요? 70일.
힌트를 드리자면 제가 지금 겨울학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요거 이 70일이라는 숫자는 저희 아까 앞에선 75일이라고 안내해 주셨지만 학교마다 조금 시험 끝난 기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평균을 매겨보면 70일 정도의 기간이 겨울학기의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퀴즈를 하나 더 내겠습니다. 오늘 퀴즈가 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제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인간이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데 며칠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짧게는 이제 어떤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냐, 그 다음에 어떤 습관을 만들 거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짧게는 21일, 길게는 100일까지 걸린다고 해요. 근데 그 21일과 100일의 평균을 매겨보면 66일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겨울학기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한다면, 나를 살리는 힐링 타임 습관을 만들기에 충분한 시간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 70일의 기간 동안 학생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겨울학기를 준비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겨울학기 동안 하는 수업에 대해서, 수업 교재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학원의 학생들이 이번 주에 등원하게 되면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마중교재라고 하는 교재로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마중교재는 여기 써둔 것처럼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맞이하는, 마중하는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학생들이 뭐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 2, 3학년 동안 국어에 대해서 무엇을 배우는지 이 수능 국어에 대한 안내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수능 국어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각 영역별로 영역 소개, 그 다음에 문제 유형, 그 다음에 기출문제 유형 같은 것들을 파악하면서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각 영역별로 선생님들께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학습 코멘트도 다 달아놨어요. 그래서 이 코멘트를 수업에 녹여서 선생님들의 어떤 노하우까지 다 전수해주는 그런 수업이 마중교재로 진행하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중교재 수업이 끝나고 1월 달부터는 이제 오름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오름 교재는 오름 교재를 가지고 이제 1교시, 2교시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저희 정규 수업은 1교시는 문학, 2교시는 비문학 독서, 3교시는 어휘 및 교과 소설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름 교재를 통해서 1교시, 2교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1, 2교시에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름 교재를 통해서 학생들이 1월부터 3월 동안의 기간 동안 고전, 현대, 운문, 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전시, 현대시 12편, 고전, 소설, 현대, 소설 7편, 극 1편, 교술 1편에서 총 19편의 문학작품을 학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비문학 영역별로 다양한 영역의 지문들을 총 20편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겨울 방학 기간 동안 학생들은 총 40편 정도의 작품을 학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각 영역별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학 시간에서는 특히 시 같은 경우에는 시의 언어, 화자의 정서와 태도, 그 다음에 시의 표현상의 특징과 감상, 이 영역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데요. 이것들을 이제 가르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시험지와 문제는 2022년 고등학교 1학년 11월 모의고사 문제예요. 또 중요한 건 여기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시험지는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 시험지를 왜 준비했냐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요 세 가지 요소가 그대로 모의고사에 출제가 되고, 사실 모의고사에만 출제되는 게 아니라 수능에도 출제가 되고, 조금 더 이제 말을 하자면 내신에도 사실 그대로 출제가 돼요. 특히 지금 시의 언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고, 화자의 정서와 태도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2학년 때 중심적으로 배우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렇게 배웠었던 내용이요, 이제 우리 학생들 가장 최근에 본 모의고사인데 23번 문제를 보면 기역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역, 니은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특정 시어에다가 밑줄을 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특정 시어가 시 안에서 하고 있는 역할, 분위기를 조성한다. 그다음에 그 시어의 의미, 근원적인 외로움처럼 이렇게 시어의 역할이나 시어의 상징적인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시의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공부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화자의 정서와 태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기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를 보면 시에서 계절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한 다음에 여기 화자는 계절적 특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의 여기를 보면 또 화자는 계절의 변화에 내포된 자연의 순환적 질서를 이라고 해서 이 보기를 통해서 이 시의 내용을 화자 중심으로 이해록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선지에서도 화자가 봄을 소생의 계절로 인식했음을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어쩌고 저쩌고 하는 화자의 인식을 엿볼 수 있군 이라고 해서 화자 중심으로 시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물어보는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이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시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표현상의 특징과 감상인데요. 발문 자체에 애초에 표현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했다, 숨이 상관이다, 청유형 어미다, 그 다음에 뭐 문장 구조가 유사하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저는 앞에 나와 있는 요 뭐 시의 언어나 그 다음에 화자의 정서와 태도 같은 경우에는 국어적인 센스가 있다 그러면 스스로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사실. 근데 지금 설명해드리는 이 표현상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개별적인 학습이 또는 전문적인 학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지금 학생들 중학교 2학년 끝나고 중학교 3학년 올라가게 되는데 중학교 1, 2, 3학년 동안 배우는 표현 방법이라고는 단어, 역설, 비유, 상징, 뭐 풍자, 해학 요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거나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표현 방법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문적으로 또 체계 있고 깊이 있게 공부해야 학생들이 문제 풀 때 어려움 없이 풀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이제 산문, 소설 영역에서는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말하는 사람인 화자가 있었다면 소설에서는 말하는 사람인 서술자가 있습니다. 그 서술자의 특징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 서술상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요. 인물의 성격 및 태도, 사건의 갈등과 전개 양상, 그 다음에 소설의 배경과 감상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들이 문제 출제 요소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똑같은 모의고사죠. 제가 일부러 2022년 고1 11월 모의고사를 가지고 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 앞에 있는 출제 요소에 맞게 어쩌다 딱 맞는 거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하실까봐 그게 아니라 그냥 가장 최근에 본 모의고사의 소설 문제 아무거나 봐도 서술상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다. 뿐만 아니라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인데 이제 이거는 인물의 행동에 대해서 이제 밑줄을 쳐둔 부분인데 포인트는 뭐냐면요. 1번 어쩌고 저쩌고 하는 남분이의 심정이 드러나 있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 남분이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순자의 모습이 드러난다. 순자의 모습이 드러난다. 남분이의 태도가 드러난다.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 소설에 나오는 내용을 인물의 성격 및 태도를 제대로 파악했는지 물어보는 유형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설 이해의 핵심이 인물의 성격 및 태도를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고 마찬가지로 저희 학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어서 소설의 배경과 감상 방법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아까 제가 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원에서 따로 배웠을 때 효과가 더 극대화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보기의 내용을 먼저 보면 이 작품은 급속한 산업 발전이 이루어지던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소설의 배경. 근데 급속한 산업 발전이 이루어지던 1970년대라고 하면 저희가 세 글자로 줄여서 말할 수 있죠. 산업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학교 2학년 친구들 산업화 겪었을까요? 안 겪었죠. 안 겪었겠죠. 그 다음에 민주화 겪었을까요? 안 겪었고 6.25 전쟁 안 겪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일제강점기도 겪어본 적 없죠.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지금 우리 아이들은 이거에 대한 배경 지식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설을 이해할 때 이렇게 그 소설 속에 드러난 배경이나 또는 소설이 쓰인 배경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 소설의 배경을 파악하는 법을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3교시에 교과 소설에 대한 수업을 진행을 해요. 이 교과 소설 수업이라고 하는 것도 그 소설이 쓰였던 당시의 배경, 이 소설에 드러난 배경, 그리고 소설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배경 지식들을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독서 영역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서는 국어 교과서 만드는 사람들은 그냥 책을 읽는 걸 독서라고 생각하지 않고 요 단계 또는 요 수준별로 책을 읽는 걸 독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서의 단계 또는 수준을 사실, 추론, 비판, 그 다음에 사실, 감상, 창의 이렇게 두 가지가 더 있는데 비문학 독해에 필요한 건 이렇게 세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적 독해는 지문의 내용을 읽고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그런 능력을 사실적 독해라고 하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똑같은 회차의 똑같은 모의고사 비문학 영역을 보면 율곡의 견해라 그래서 율곡의 내용을 제대로 사실적으로 파악했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추론적 독해는 글의 생략된 내용을 학생들이 스스로 추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유나 원인이나 뭐 이런 것들을 추론하는 건데 똑같은 지문의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17번 보면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거라 그래서 추론적 독해, 능력 확인하는 문제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비판적 독해. 비판적 독해는 이제 이 글이 뭐 신뢰성이 있냐, 타당성이 있냐 이런 것들을 비판하거나 또는 보통은 이제 그런 것들은 문제로 출제하기 힘들다 보니까 그래서 관점이 다른 철학자나 또는 사상가 두 명을 제시하고요. 그 철학자나 사상가의 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다른 사상가를 비판하는 하나의 관점에서 다른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가 보통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이 오름교재를 통해서 배우는 내용들은 앞으로 모의고사, 수능뿐만이 아니라 내신에서도 다 출제 요소들, 출제가 되는 내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탄탄하게 기본기를 겨울 방학 기간 동안 다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어서 이제 마지막 3교시 수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교시는 저희가 어휘 및 개념어 학습을 하고요. 그거에 대한 테스트를 보고 또 교과 소설 수업, 방금 아까 소설에서 설명드렸던 그 교과 소설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수능 국어 어휘력 사전에 있는 수능 국어 어휘라고 하는 게 일종의 전문어이자 외국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전문어이자 외국어라고 생각을 하냐면 전문어는 뭐냐면 특정 어떤 일을 하는 사람 또는 특정 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우리 이 단어는 이런 의미로 쓰자라고 약속한 어휘가 전문어예요. 근데 학생들이 이 책에서 배우는 어휘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국어 교과서에 있거나 또는 국어 시험에 나오는 어휘들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의미보다는 문제 출제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교과서 만드는 사람들이 앞으로 이런 의미로 쓰겠다라고 학생들과 약속한 어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학생들은 이제 이 전문어를 전문어의 의미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태 살면서 들어왔던 의미로 파악하기 때문에 실제로 국어 학원을 처음 다녔거나 또는 국어 공부를 한 적이 없는 학생들은 전문어의 의미가 아니라 본인이 알고 있는 의미, 본인의 주관에 반영해서 이제 문제를 풀다 보니까 틀리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그래서 체계적인 국어 전문어 공부가 필요하고요. 이어서 아까 외국어라고 설명을 드렸었던 이유는 뭐냐면 일단 전문어라서 낯설어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외국어 우리가 저절로 습득할 수 없죠. 의도적인 반복을 통해서 학습해야 외국어를 제대로 공부할 수 있듯이 이 국어 개념어, 문학 개념어, 문법 개념어 이런 것들도 의도적인 반복을 통해서 학습해야 학생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기억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퀴즈를 내면 인간이 어떤 개념 또는 어떤 단어를 딱 봤을 때 그 단어를 제대로 이해했다라고 하려면 몇 번 정도 반복해야 될까요? 10번이요? 10번? 비슷했어요. 10번 비슷했어요.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떤 인간이 4번 정도 단어를 보면은 그 단어는 이제 잘 이해하지 못한 단어. 8번 정도 보면은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아. 12번 정도 보면은 나 이거 아는 거야. 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근데 저희 학생들이 공부하는 과정을 잠깐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일단 교과서에서 한번 배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기간 들어가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해서 교과서 펴고 한번 공부합니다. 그럼 두 번째 봐요. 그 다음에 복습하겠다고 해서 한 번 또 봐요. 3번 보고 시험 보기 전에 너무 긴장되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봅니다. 그러면 몇 번? 4번이거든요. 근데 아까 4번 봤을 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렇게 일단 내가 4번 봤고 또는 이제 더 불안한 친구들은 6번, 7번 봤겠죠. 그렇게 봐도 12번 정도는 봐야 완전히 내 것이 되기 때문에
7번 정도 보면 그 어휘는 이제 머릿속에서 금방 사라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 학생들 마찬가지로 4번 정도 봤어요. 7번 정도 봤어요. 근데 시험 끝나면 그 단어 다시 볼까요? 절대 안 보겠죠. 당장 이제 저번 주에 시험 끝난 거 지금 물어봐도 대답 못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생들은 한 번 배우면 끝이고 사실 한 번 배울 때도 제대로 공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의도적인 반복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요, 이 교재를 수업 뭐 처음부터 끝까지 나갔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 교재를 정규 기간 동안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1년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내신 기간을 제외하고는 학습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과 소설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소설의 배경, 그 다음에 소설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배경 지식, 이런 것들을 학습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이 열심히 외워온 단어를 저희는 이렇게 테스트를 보고 있어요. 이렇게 테스트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클리닉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클리닉은 한 달에 2번 120분, 각 회마다 120분씩 진행을 하고요. 클리닉 시간에는 무엇을 하냐면 미니 모의고사를 보고요. 그 다음에 정규 수업 중에서 그 내용 중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됐거나 어려웠던 것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니 모의고사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미니 모의고사가 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니 모의고사는 저희가 문학, 독서, 화법과 작문,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인데 그냥 문법. 이 문법에 있는 이미 기출된, 이미 나온 이 모의고사들의 바탕으로 학생들이 풀 수 있게 20문항에서 25문항 정도로 다시 재구성한 모의고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미니 모의고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통 모의고사에 대한 감각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통 모의고사는 저희 국어 모의고사는 80분 보고요. 45문제예요. 근데 80분 45문제를 학생들이 한 자리에 앉아서 풀어야 되는데 아직은 중3이니까, 아직은 중2니까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저희가 학생들이 풀 수 있는 수준으로 다시 재구성을 해서 문항수를 조금 줄여서 진행하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런 시험을 보면서 이런 게 모의고사 스타일이구나, 이런 유형으로 모의고사 문제가 나오는구나, 이런 거를 좀 몸으로 느낄 수 있게 만든 시험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의고사를 진행하고 난 다음에 학생들 뭐 내용이 좀 이해가 안 됐거나 정답의 근거를 못 찾았거나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한 땀 한 땀 한 땀 이제 글씨를 써서 주석지를 만들거든요. 이 주석지를 보면서 이게 정답인 이유는 요거구나, 그 다음에 또 요게 정답인 이유는 요거구나 파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원의 온라인 수업의 모토는 여기 나와 있는 3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정학습, 두 번째는 보충학습,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완학습입니다. 먼저 가정학습의 측면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저희 학원은 저희 학원 선생님들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그 어휘 교재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어휘 개념 영상을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밴드에 공유를 해서 학생들이 학원에 오기 전에, 시험을 보기 전에 먼저 그 어휘들에 대해서 스스로 가정에서 학습해서 올 수 있게끔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어휘는 반복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집에서 한번 보고 학원 와서 한번 수업 듣고 테스트 봐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또 통과 못하면 다시 한번 반복하고 그거를 여러 번 사이클을 돌리기 때문에 그 책에 있는 개념들은 우리 아이들이 확실하게 마스터하고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코로나나 독감이나 여러 피치 못할 사정으로 결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결석생 보강 영상을 또 따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인큐베이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인큐베이터는 이제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조금 미숙한 상태로 태어나면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인큐베이터를 도입하게 된 배경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어떤 것들을 여쭤보시냐면 우리 애가 국어학원에 다닌 적이 없다. 뭐 논술학원은 다녔다. 독서학원은 다녔다. 근데 뭐 국어학원은 다닌 적이 없고 국어 공부를 따로 한 적이 없다. 근데 이제 우리 애가 국어학원에 와서 수업을 잘 들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새롭게 들어오는 친구들, 기존에 들어오는 친구들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그 벽을 허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인큐베이터를 도입하게 되었는데요. 인큐베이터는 핵심만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우리 학원에서 수업할 내용 또는 앞으로 국어를 공부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을 3주에서 4주 분량으로 압축해서 찍어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베이스인 학생들도 이 영상을 보고 완벽하게 수업을 들었다면 앞으로 할 수업을 무리 없이 따라올 수 있도록 중간에 이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학습, 도충학습, 보완학습 이 측면을 저희는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지금 실현하려고 구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아니고요. 마지막이 아니고 마지막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상위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중학교 3학년이 되면서 최상위반이 새롭게 생겼고 이 최상위반에 대해서 아주 이제 뜨거운 관심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최상위반은 저희가 11월 28일, 29일, 30일 여기 정해진 시간에 하루 와서 선별 고사를 보고요. 그 고사 성적과 뭐 내신 성적, 그 다음에 그동안의 학습 태도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최상위반 학생들을 선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최상위반 선별 고사는 문법, 문학, 비문학으로 총 45문항. 아까 수능도 45문항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수능과 유사한 문제를 풀게 될 거고요. 시간은 90분. 원래는 80분이지만 중학교 3학년이니까 10분 더 넉넉하게 줬습니다. 그래서 OMR 마킹하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이 영역들 45문제 90분 시험을 봐서 최상위반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상위반은 그러면 어떤 수업을 진행하게 되냐면 교재에 있는 것들 중에서 조금 어려운 지문들을 뭐 그 뒷부분도 보거나 또는 앞부분도 보거나 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 과제를 통해서 고난도 문제들에 대한 감각을 기르도록 저희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상위반 편성 시험을 보거나 뒤에 말씀드릴 최상위반 편성 시험을 보면 잠시만요. 네, 최상위반 편성 시험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목차에는 있었는데 지금 여기 빠진 게 원래고사예요. 그래서 최상위반 편성 시험 보고 원래고사를 실시하고 난 다음에 이런 성적표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성적표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지금 어디를 못하는구나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특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겨울학기 동안 진행하는 특강 문법과 문학, 현대시로 나눠서 준비를 했고요. 문법은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사진이 좀 잘 나왔죠? 네, 지금 영상에 비치는 것보단 이게 훨씬 잘 나온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 네, 감사합니다. 예. 이게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속담이 있거든요. 어떤 속담이 있냐면 중1 품사가 여든 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고3 간다. 중1 품사가 고3 간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그래서 문법은 사실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중학교 때 학습했었던 거를 잊어버리지만 않아도 그거를 내가 기억하고만 있어도 고등학교 가서 문법 공부하는데 전혀 힘들 게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여러 번 반복해서 문법 공부할 수 있도록 문법 특강을 준비했고요. 이 추운 겨울 문법 한 그릇 뜨끈하게 먹으면 고3까지 든든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요일 총 4회 진행하고요. 매주 목요일 1월 12일부터 2월 9일 매주 목요일 2시부터 4시 30분까지 진행을 하고요. 교재는 우공비 문법 교재로 이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현대시 수업은 이제 11월 11일부터 해서 매주 수요일 2시부터 4시 반까지 진행을 하고요. 단기 특강 현대시 교재를 통해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규 프로그램 시간표를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업은 토요일, 일요일에 하고요. 토요일, 일요일 각각 9시, 1시, 4시에 수업이 있습니다.